벼슬아치를 혼내준 아가씨. 옛날 어느 마을에 목란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등 무예를 잘 익혀주었지요. 어느 날 목란은 말을 타고 남쪽 성에 위치한 팔각대까지 달려갔지요. 목란은 종종 이곳으로 말을 타고 와서 활쏘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말을 타고 와서 안장을 메어놓고 팔각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누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진과 북을 치며 그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지요. 8명이 드는 가마를 타고 현령이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현령이 가마의 문으로 그곳을 슬쩍 쳐다보다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한 현령은 순간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욕심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멈추어라. 그가 소리치자 가마꾼들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현령은 가마에서 몸을 반쯤 내민 뒤 뒤를 따라오던 시종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시종은 목란을 아래로 불러내린 뒤 빈정거리며 말하였지요. 축하하네 아가씨. 우리의 현령께서 네가 마음에 들어 첩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데 네 생각은 어떤가? 목란은 그의 말에 기가 차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원한다면 어떻게 되고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시종이 다시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원한다면 현령 어르신과 함께 혼례를 올리게 되고 원하지 않는다면 오라에 묶어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절 묶으십시오. 현령은 그 아가씨의 말을 듣고 펄쩍 뛰며 화를 내었습니다. 당장 저것을 묶어라. 병사들은 낡은 밧줄로 그녀를 묶었지요. 그런데 목란이 몸을 잠시 뒤척이자 스르르 밧줄이 풀렸습니다. 이 밧줄은 너무 낡았군요. 병사들이 새 밧줄을 가져와 그녀를 다시 묶었습니다. 목란이 또다시 밧줄을 끊어버리자 현령은 놀라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저것을 밧줄로 꽁꽁 묶지 못할까? 이번에는 제대로 묶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다시 몸을 비틀자 부지직 소리가 나면서 밧줄이 다시 여러 동강이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목란이 밧줄을 주우면서 말하였지요. 이 밧줄도 원래는 끊어져 있는 것이네. 현령은 목란의 말에 버럭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일부러 시간을 끌려 한다며 그들에게 심한 욕을 퍼붓더니 이번에는 아예 철근으로 묶으라고 명령하였지요. 이번에는 잘 묶었는지 내가 직접 살펴볼 것이야. 철근으로 묶었지만 그녀가 필사적으로 풀자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철근이 몇 토막으로 끊어지며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녹이 쓴 철근이군요. 현령이 화를 내기도 전에 놀란 병사들이 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멍청한 현령은 병사들이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에 오히려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화를 내려던 찰나 한 시종이 다가와 귓속말을 하였지요. 어르신, 이 아가씨는 아무래도 비범한 것 같습니다. 얼른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십시오. 아니면 우리 모두 살아남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현령은
그제서야 안절부절 못하더니 허둥지둥 가마에서 내려 목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때 목난이 저 멀리로 손수건을 흔들자 말 한 필이 바람같이 달려왔습니다. 목난이 말 안장에서 활과 화살을 꺼내어 현령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네 머리가 이 화살 쪽보다 더 단단할까? 현령이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머리는 기껏해야 가죽이니 어찌 화살 쪽보다 단단하겠습니까?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는 하늘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 화살이 떨어질 때쯤에 목나는 다시 활에 화살을 걸어 그것을 향해 쏘았지요. 두 번째 쏘아 올린 화살촉이 첫 번째 화살대를 두 동강 내었습니다. 목나는 두 동강 난 화살을 주우며 현령에게 말하였지요. 앞으로 두 번 다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을 보면 내 너를 이 화살처럼 만들어줄 것이야. 현령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목나는 그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그들을 돌려보내 주었지요. 그들이 시야에서 멀어지자 목난도 말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죽은 공주를 만난 선비. 옛날 중국의 농서에 신도탁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어느 날 신도탁은 옹주에 학문이 뛰어난 학자가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에게 배우려고 옹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신도탁은 벌판을 지나다가 저녁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큰 저택이 서 있어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은 젊은 여인이었지요. 여인은 신도탁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나라의 공주입니다. 민왕의 딸로 태어나 조나라로 시집을 갔다가 남편을 일찍 여의었지요. 그 뒤 23년 동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선비님,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니 저를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신도탁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사양하였지만 여인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부의 연을 맺고 말았지요. 사흘을 보낸 뒤 공주가 신도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시지요. 여기 오래 계시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공주는 헤어지기 전에 증표로 그에게 금 베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도탁이 그 집에서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뒤를 돌아보니 집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허 벌판에 무덤 하나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꾼 것인가? 어찌 이런 일이? 옹주에 도착한 신도탁은 며칠을 헤매다가 시장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금 베개를 팔아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왕비가 시장에 나왔다가 신도탁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 금베개는?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왕비는 호위무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였고 신도탁은 왕비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놈, 금베개를 어디서 난 것이야? 왕비가 추궁하자 신도탁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들은 왕비가 말하였지요. 금베개는 공주의 무덤 속에 들어있던 물건이야.
공주가 죽은 지 23년이 지났는데 산 사람인 그대와 부부의 연을 맺다니. 그대는 내 사위가 틀림없으니 부마 도위에 임명하겠다. 당시 중국에서는 황제가 타는 수레인 북어를 끄는 말을 부마라고 불렀습니다. 부마도인은 이 부마를 맡아보던 직책이었지요. 그런데 신도탁이 부마도위가 되고부터는 황제의 딸과 결혼한 사람만 부마도위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마도위가 왕의 사위를 부르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비에게 속아 급제시킨 상시관. 옛날에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경왕후의 오라버니 김진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비옷과 말을 보내주었지요. 그러나 김진규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비를 맞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물었지요. 이 아비가 보내준 말과 의인은 어찌한 것이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이 너무 사치스러워 저의 신분엔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오히려 자식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김진규는 시관으로도 이름이 나 있었지요. 그래서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성묘를 갔다가 회시가 임박하여 그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오는 길인데 말을 타고 줄곧 책을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시골 선비 한 사람이 눈에 띄었지요. 김진규가 점심을 먹기 위해 주막에 들렀을 때에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시골 선비를 만났습니다. 저리 열심히 책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 저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과거 운이 없는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번번이 낙방하여 형편이 말이 아니랍니다. 보고 있는 그 책은 무슨 책이기에 줄곧 손에서 떼지 않지요? 아, 이것은 제가 지은 글의 초고인데 요즘 제 정신이 흐려져 잘 잊어버리므로 늘 보아야 합니다. 김진규가 양해를 구하여 그 책을 펴보니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공부가 이런 수준인데 여러 번 낙방을 하였다니 이것은 전적으로 시험관의 책임이요. 예, 하도 낙방을 하고 나니 이제는 과거 공포증이 생겨 과장에만 들어가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모두 잊어버려 이렇게 항상 눈에 익혀 두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응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노친의 청이 간절하여 부득이 내키지 않는 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비의 말을 들은 김진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을 내시구려 이번 한 번만 더 노력해 보시오.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서울에 당도했으며 선비는 과장으로 들어가고 김진규는 상시관을 맡았습니다. 그 선비의 시관을 훑어보니 가운데 글자를 잘못 쓴 것이 많이 눈에 띄었지요. 김진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선비의 것이군. 김진규는 다른 시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시관을 살펴보니 늙은 선비의 글솜씨가 분명하다. 이번에 우리 시관들이 적선 한번 합시다. 다른 시관들의 동의를 얻어 김진규는 그 사람을 발탁했습니다. 방을 붙이기 위하여 봉한 부분을 뜯어보니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았지요. 혹 내가 엉뚱한 사람을 뽑지는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김진규는 속으로 의아해하다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낙방 끝에 이렇게 급제한 것을 축하하네. 그런데 그의 말이 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응시하였는데 요행으로 급제한 것입니다. 김진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양친을 잘 봉양하게 되었으니 무척 다행일세. 아닙니다. 저는 양친이 모두 안 계십니다. 지난번 길에서 만났을 때와는 너무도 다른 대답이어서 김진규는 불쾌한 표정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지난번에 나를 속인 것이냐? 그때서야 그는 머리를 숙여 사죄하였습니다. 이번 회시에 대감께서 상시관을 맡을 것이라고 짐작되어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급제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그만 저지른 일입니다. 저의 죄를 잘 알겠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듣고 난 김진규는 어처구니가 없어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어설프게 웃고 마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개국 공신의 영모. 고려 왕건이 세상을 떠나자 맏아들 무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2대 해종이었지요. 해종은 장화왕후 오씨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왕건이 궁의 신하로 나주를 지키고 있을 때 오씨를 보고 사랑하여 낳은 아들이었지요. 해종은 자랄수록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서 왕건을 닮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 개국공신 왕규의 딸이 왕건의 16째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광주 원군이라 했습니다. 왕규는 외손자인 광주 원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갖은 음모를 꾸몄지요. 왕규는 우선 해종에게 아우인 요와 소가 반역할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종은 그것이 거짓된 고발임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과인이 사랑하는 아우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왕규는 첫 번째 꾀가 실패로 돌아가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암살자를 왕의 침실로 들여보내어 해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종은 며칠 전 천문을 잘 살피는 최지몽이란 신하로부터 살별이 임금을 상징하는 자미성을 침범했으므로 대궐 안에 반드시 역적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하는 주의를 들은 바 있기에 자는 척하고 지켜보다가 암살자를 한 주먹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 다음 이놈을 끌어내어 땅속에 묻거라 하고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날 때 재상 박수문과 함께 왕의 유언을 쓴 글을 받은 왕규의 세력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종이 병이 나서 누워 있었는데 천문을 보는 최지몽이 입궐하여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또 다른 변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주무시는 곳을 옮겨야 하옵니다. 해종은 몰래 거처를 옮겼습니다. 과연 왕규가 사람을 시켜 벽에 구멍을 뚫고 침입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왕의 침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뒤 왕규가 길에서 최지몽을 마주치자 칼을 빼들고 위협하며 말하였지요. 왕의 침전을 옮긴 것은 네 놈의 꾀임 탓이지.
그러나 최지몽은 꾀가 많은 사람이라 왕규의 호통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공손하게 인사를 한 뒤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해종이 즉위한 이듬해에 왕규가 대강 박수리를 죽이는 일이 있었지요. 박수리는 성품이 용감하여 18살에 궁예의 호위병이 되었는데 후에 태조를 섬겨 공을 세우고 해종을 보좌한 공신이었습니다. 해종이 병석에 눕자 박수리는 왕규가 자기를 해칠까 염려하여 군사를 데리고 다녔는데 왕이 그것을 의심하여 강화로 귀양을 보내었습니다. 이 틈을 타 왕규가 임금의 명령이라고 거짓으로 꾸며 박수리를 죽인 것이었지요. 왕규를 처단하기 위해 해종은 평양에 가 있는 왕 식념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태조 왕건의 사촌 동생이며 고려의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해종의 숙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규는 코웃음을 치며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식령 장군이 먼저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로 들어가서 해종을 호위하자 감히 움직이질 못하였지요. 저 대역 죄인을 잡거라. 장군이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군사들이 왕규를 포박하여 왕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해종은 잡혀온 왕규를 강화로 유배시킨 다음 형리를 보내어 베어 죽였습니다. 이때 왕규의 도당 300여 명도 함께 숙청되었다고 합니다. 효심이 담긴 정자. 정조는 영조의 둘째 아들인 장원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조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지요. 아버지 장원세자는 정조가 어렸을 적 뒤주에 갇혀 목숨을 잃은 사도세자였습니다. 할아버지인 영조는 정조를 끔찍하게 사랑하였지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백성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았지요. 정조는 효심 또한 지극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장원세자의 묘가 있는 수원 현능원을 찾아가곤 하였지요. 원래 장원세자는 양주 배봉산 자락에 묻혀 있었지만 왕위에 오른 정조가 한양에서 가까운 수원으로 묘를 이장하도록 했습니다. 정조는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 묘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할 정도로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오늘날의 윤건능은 장원세자의 묘인 육능과 정조의 묘인 건능을 합한 이름이었지요. 정조가 아버지의 묘가 있는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들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노들강은 지금의 한강을 말한답니다. 이 노들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하였지요. 당시만 하여도 노들강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다리처럼 연결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배다리라고 불렀지요. 배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임금님이 탄 어가가 쉴 만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정조가 휴식을 취하며 점심을 들었던 곳이 바로 용양봉 저정이었지요. 용양봉 저정은 점심을 들던 곳이라고 하여 주정소라고도 불리며 정조 13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벌 받은 옥황상제. 오랜 옛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금강산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소문이 하늘나라에까지 퍼진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었지요. 선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집 드나들듯 금강산에 내려가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 옥황상제의 생신 전날 방아를 찢다 말고 금강산 구경을 갔던 토끼가 하늘나라의 규칙을 어기고 바위로 굳어진 적도 있었지요. 금강산 물이 그렇게도 좋더란 말이냐? 내 지금까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금강산 구경 한번 못했구나. 꼭 한번 가봐야 할 텐데. 옥황상제는 선녀들이 금강산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부러운 듯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옥황상제는 아들을 불렀지요. 태자야, 며칠 동안만 이곳을 너에게 맡기고 싶구나. 이젠 나도 좀 쉬어야겠다. 예,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그래. 네, 그럼 천하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금강산으로 가서 며칠 푹 쉬면서 구경이나 하고 와야겠구나. 예, 잘 다녀오십시오. 옥황상제는 곧바로 구름 마차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금강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비로봉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구름을 가슴으로 안으며 우뚝 솟아있는 12,000 봉우리들을 굽어보던 옥황상제는 놀란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토끼가 금강산 구경에 정신이 팔려 내 명령을 어길만 하구나. 금강산 구경을 모두 마치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에는 토끼를 용서하고 데려가야겠구나. 옥황상제는 금강산 12,000 봉우리를 차례로 모두 둘러보았지요. 그리고는 구롱년 주변 바위에 앉아 잠시 땀을 식혔습니다. 정말로 거울 같다더니 참으로 맑기도 하구나. 옥황상제는 시원한 계곡물을 보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상제라는 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관과 옷을 훌훌 벗어던졌지요. 벌거숭이가 된 옥황상제는 어느새 구롱연에 뛰어들었습니다. 물 안에 몸을 담그니 얼음물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도 시원하였지요. 뼛속까지 잦아드는 시원함에 땀은 순식간에 식고 피로도 말끔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구나. 옥황상제는 물장구도 쳐보았지요. 또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옥황상제는 물속 바위에 등을 기대고 목만 삐죽 내놓았지요. 신나게 놀아서인지 스르르 눈이 감기고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놈이 감히 여기서 발가벗고 목욕을 하는고? 금강산 계곡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정도로 할아버지의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황상제는 깜짝 놀라 사방을 두리번거렸지요. 옷을 벗어놓은 바위 위에 한 할아버지가 성난 얼굴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에 커다란 용 모양의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할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옥황상제를 내려다 보았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남이 목욕하는 일까지 그리 호통을 치며 참견이오? 네 이놈, 나는 이 금강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금강산의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물은 이 산에 묻혀있는 수만 종의 약초 뿌리를 씻고 흘러내리는 신령한 약수라는 것을 너는 모른단 말이냐? 그런 물속에서 네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이놈? 산신령의 말에 옥황상제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이런 밝은 대낮에
이 무슨 창피한 짓인가?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옥황상제가 사정할 틈도 없이 산신령은 바위에 벗어놓은 옥황상제의 관을 집어들더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옥황상제는 얼른 물 밖으로 나와 주섬주섬 옷을 입었습니다. 옥황상제는 어쩔 줄 몰랐지요. 선녀들이 날개 옷을 입어야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듯이 옥황상제는 간을 써야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쩌지? 관을 빼앗겨 하늘로 갈 수가 없구나. 옥황상제는 산신령에게 용서를 빌고 관을 찾고 싶어 금강산 이곳 저곳을 몇 달 동안이나 헤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산신령을 만날 수는 없었지요. 옥황상제는 세종봉 중턱에 올라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지요.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가 해도 너무했지. 그렇게 신령한 물에서 목욕을 하다니. 계절이 수십 번 바뀌고 하늘의 별들도 수없이 자리를 옮겨갔지요. 그러는 동안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 옥황상제는 세존봉 중턱에서 돌이 되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옥황상제 바위지요. 옥황상제 바위는 맑은 날이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뚜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똥으로 만든 송편. 조선시대 병조판서를 지낸 이양복은 어린 시절 개구쟁이로 유명하였습니다. 툭하면 아이들과 싸웠으며 장난이 심하였지요. 하지만 이양복은 마음씨가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양복이 사는 마을에는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대장간은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이지요. 이양복은 심심하기만 하면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대장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대장장이는 호미, 낫 등 농사일에 필요한 연장뿐 아니라 징도 만들었습니다. 징은 소나 말의 말굽에 박는 쇠붙이이지요. 대장장이는 이양복이 다녀간 뒤에는 징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철부지 도련님이라지만 너무하네. 팔려고 만든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다니. 대장장이는 이양복이 오기 직전 징을 불에 달구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윽고 이양복이 대장간에 나타났지요. 대장장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장간 일을 하는 척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양복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지요. 이양복은 대장간 바닥에 떨어진 징을 발견하였습니다. 슬그머니 다가가서 쪼그리고 앉더니 손을 뻗어 징을 쥐었지요. 아, 뜨거! 이양복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징에서 손을 떼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장간에서 나왔지요. 나를 골탕 먹여. 내가 꼭 복수하고 말 것이야. 이양복을 지켜보던 대장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도련님이 대단하네. 뜨거워도 전혀 내색을 안 하니.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이양복은 대장간을 들락거렸습니다. 징을 하나씩 가져가는 버릇도 여전하였지요. 몇 달 뒤 이양복의 집에서는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기도 굽고 떡도 하였지요. 이양복은 상 위에 차려진 송편을 집어 먹다가 문득 대장장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징을 불에 달구어 나를 골려주었지. 이번에는 나에게 골탕을 먹어봐라.
이양복은 밖으로 나가더니 마른 똥을 구해왔지요. 그리고는 송편 한 접시를 부엌에서 얻어와 송편 한 개에 마른 똥을 채워 넣었습니다. 잠시 뒤 이양복이 송편 접시를 들고 나타나자 대장장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련님, 웬일이십니까? 떡을 다 가져오시고요. 우리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떡이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도련님. 대장간에서 나온 이양복은 문틈으로 대장간 안을 엿보았지요. 도련님은 내가 떡을 좋아하는 것을 어찌 알았지? 대장장이는 싱글벙글하면서 송편 한 개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깨송편 이로구나. 대장장이는 다른 송편을 집어들었지요. 요건 반달 모양이군. 대장장이는 송편을 입에 넣고 씹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이번에는 송편 3개를 집어 몽땅 입에 넣었지요. 그런데 다음 순간 대장장이는 새파랗게 질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송편 맛이 왜 이래? 맙소사, 송편에 똥이 들었네. 이양복은 이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웃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양복은 대장간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지난번에는 내가 지나쳤어.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이양복은 그런 생각을 하며 대장간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장간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어쩐 일이지? 설날 추석 말고는 대장간 문은 늘 열어놓는데 혹시 내가 준 송편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아닐까? 이양복은 대장장이가 걱정되어 그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이양복은 대장장이를 만나고 나서야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대장장이는 장례를 치르느라 대장간 문을 닫았던 것이지요. 대장장이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을 앓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약값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이양복은 집에 갔다 다시 왔지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게에 독을 실은 하인이 뒤따라 왔습니다. 하인이 독을 마당에 내려놓자 이양복이 말하였지요. 제가 그동안 징을 몰래 가져가서 속이 상하셨지요. 징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대장장이는 독 안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에는 징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세상에, 언제 이렇게 많이 모으셨죠? 죄송해요. 장난삼아 집어간 징이 이렇게 많이 쌓였네요. 이것은 모두 당신 것이에요. 팔아서 빚을 갚으세요. 그리고 지난번 똥 섞은 송편을 드린 일은 제가 좀 심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장장이는 이양복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양복은 어렸을 적 소문난 장난꾸러기였지만 인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보거를 잡는 왜구들. 우리나라의 바닷가 지역에 침입하여 약탈을 하던 일본의 해적을 왜구라고 합니다. 옛날 어느 날 보령의 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들 깊은 시름에 젖은 얼굴이었지요. 제일 먼저 입을 연 것은 장사를 하느라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는 박서방이었습니다.
제가 이곳 저곳을 다녀보니 왜구들의 노략질 때문에 난리입니다. 왜구들이 수백 척의 배를 몰고 와서 바다에서 배를 습격하는가 하면 육지로 몰려다니며 관가나 부잣집 창고를 약탈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옆에 앉아있던 조서방이 한숨을 길게 쉬더니 박서방의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동네 이야기를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고을도 왜구들이 몰려와서 노략질을 일삼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여기에 눌러앉아 자기네 안방처럼 활개치며 살고 있으니까요. 이서방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제는 이웃 마을의 왜구들이 쳐들어와 곡식을 빼앗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곧 그들이 우리 마을에도 들이닥칠 텐데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피난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과 땅을 버리고 피난을 가자고요. 그건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논 끝에 자기들 손으로 마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칼과 창을 사들여 왜구들의 침입에 대비하기로 한 것이지요. 회의가 끝날 갈 때쯤 이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최 노인이 입을 열었지요. 왜구들을 우리 고을에서 쫓아낼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방법이 있다고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 자네들은 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나? 바로 보거 요리라네. 맞습니다. 왜구들이 보거라면 사족을 못 쓰더라고요. 박서방은 말을 끝내고 입맛을 다셨지요. 그때 조서방이 박서방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보고 요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보거에 독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죽는다네. 자네는 작년 이웃 마을에서 보고를 끓여 먹고 한꺼번에 5사람이 죽었다는 소문도 못 들었나? 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조서방 말이 맞네. 독을 빼내지 않고 요리를 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 그런데 자네들은 보거가 무엇을 먹는지 아는가? 갯가에 피었다가 갯물에 떨어져 떠다니는 쪽풀이 꽃이야. 아, 쪽풀이요? 붉은 꽃이 이상 모양으로 피지요. 그런데 쪽풀이 왜구를 쫓아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상관이 있지. 보거라는 놈이 쪽풀의 꽃을 먹으면 독이 더 강해진다네. 그러니 쪽풀을 많이 길러 퍼뜨리면 보거가 그것을 많이 먹어 독이 더 강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왜구들이 그 보거를 먹고 죽을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왜구들을 쫓아내려면 쪽풀을 열심히 길러야겠습니다. 이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여 쪽풀을 길러 널리 퍼뜨렸지요. 그리하여 갯가에는 쪽풀이 아주 흔해졌고 꽃이 피었다가 저 갯물에 떨어지자 보거들이 신나게 꽃을 먹었습니다. 그 뒤 보거를 잡아먹은 왜구들은 어김없이 죽었지요. 하도 독이 강하여 그 자리에서 그만 숨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쪽풀 때문에 보거의 독이 강해진 줄 모르는 왜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산신령이 노하셨나 보다. 계속 여기에서 살았다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겠다. 왜구들은 도망치듯 육지에서 철수하였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쪽풀을 길러 퍼뜨린 바닷가는 이때부터 쪽풀 남자를 써서 남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백두 폭포와 무지개.
옛날 백두산 깊은 곳에 용암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난 사냥꾼인 총각은 활솜씨가 뛰어났지요. 그 지방에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하기 위해 용암이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을 때였지요. 사람 살려주십시오. 여자의 애처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용암은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처녀의 머리 위를 뛰어넘으며 넋을 빼고 있는 것이었지요. 정신이 흐릿해진 처녀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화를 쏘면 성난 호랑이가 처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였지요. 용암은 몸을 날려 아름드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놈 호랑이, 내 화살을 받거라. 이렇게 고함을 치자 호랑이가 우뚝 멈추어 섰지요. 용암을 발견한 호랑이는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더니 나무 밑으로 달려와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용암은 뱀의 독을 바른 화살을 활에 걸었지요. 그리고는 화살을 날려 호랑이 몸에 명중시키고 말았습니다. 용암은 나무에서 내려가 지니고 다니던 물통의 물을 그 처녀에게 먹였지요. 잠시 뒤 처녀는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누구시지요? 그렇게 두려워할 것 없소. 내가 저 호랑이를 쏘았소. 처녀는 용암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고는 덜덜 떨며 그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저 호랑이는 죽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시오? 소녀는 백두 총장의 딸이옵니다. 백화라고 하지요. 백두 총장의 따님이시라고요? 용암은 깜짝 놀랐습니다. 백두산을 다스리는 총장님의 딸일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호랑이에게 잡힐 뻔하시었소? 꽃과 새를 쫓아다니며 놀다 그만 길을 잃고 호랑이를 만나셨군요. 예, 큰일 날 뻔했군요. 제가 모셔다 드릴 터이니 어서 여기를 떠나시지요. 용암은 백화 낭자를 들쳐업고는 숲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백두 총장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본체에도 쥐체에도 없사옵니다. 혹시 납치된 게 아닐까요? 말을 해도 그런 끔찍한 말을 하다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백화를 찾아오도록 해라. 백두 총장이 명을 내렸지요. 분부를 받은 신하들이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횃불을 밝혀들고 숲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의 신하들이 숲속 깊이 들어갔을 때였지요.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모두들 그 불빛을 향해 뛰어갔지요. 저 옆에 있는 놈은 웬 놈이지? 불 주위에 앉아있는 용암과 백화를 보며 신하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저놈이 우리 총장님의 따님을 꿰어낸 것이야. 저놈을 잡아가자. 수군거리던 신하들이 용암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당할 용암이 아니었지요. 기합 소리와 함께 번개처럼 신하들을 거꾸로 뜨렸습니다. 아버지의 신하들이라는 것을 안 백화가 꾸짖었지요. 이분은 내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다. 그러자 신하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그때 백화가 신하들을 일으켜 세웠지요. 자,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백화 낭자가 돌아오십니다. 백화야, 무사했구나. 백화 낭자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암을 소개해 주었지요. 이분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젊은이, 이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까? 자, 풍악을 울리고 잔치판을 벌여라.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백두 총장이 용암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활솜씨가 신궁에 가깝다던데 한번 보여주지 않겠는가?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어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때 마침 하늘에는 솔개가 날고 있었지요. 하늘을 빙빙 돌고 있는 솔개를 향하여 용암이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화살은 솔개를 명중시켰지요. 우와, 명중이다. 과연 신궁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솜씨로군. 이번엔 칼솜씨를 보여주게. 용암은 칼솜씨도 보여주었지요.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은장도에서 빛이 번쩍번쩍 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었지요. 백두 총장은 몹시 흡족해하며 용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를 내 사위로 삼았으면 하는데 그대의 의향은 어떤고? 그 은혜 태산 갔사옵니다. 감격한 용암은 두 손으로 은장도를 받쳐들고 절을 했습니다. 따로 날짜를 잡아 예를 치르기로 하세. 예, 감사합니다. 용암은 꿈만 같았지요. 잔치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총장님,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로는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뭐라?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그때 용암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소인이 적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적을 물리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총장은 용암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탁하네. 용암은 적과 싸우기 위하여 전장으로 나섰지요. 적들의 수는 아군의 배가 넘었습니다. 용암은 꾀를 내어 싸움에 지는 척하면서 적군을 백두산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적군을 손바닥 보듯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벼랑 위에다 진을 쳤지요. 쏘아라! 용암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은 기어오르는 적군을 향해서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적군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지요. 그러나 적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벼랑을 기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지요. 이제 화살과 식량이 모두 떨어져 갔습니다. 총장님, 식량과 화살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용암에게서 연락을 받은 총장은 백화를 불렀습니다. 백화야, 네가 식량과 화살을 가지고 가면 부마도 용기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전장에 다녀오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백화 낭자는 화살과 식량을 말에 싣고 백두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나를 따르거라. 백화 낭자는 용암이 있는 전장에 도착하였지요. 아니, 백화 아가씨가 여기까지 몸소 오시다니요. 백화 낭자. 용암이 백화 낭자를 보고 반가워 달려가고 있을 바로 그때 화살 하나가 용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틀렸소. 어서 피하시오. 안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어요. 그때 적군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암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났지요. 니놈들에게 사로잡힐 것 같으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사로잡히지는 않겠다. 적장은 통쾌한 듯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순순히 항복하면 공을 인정하여 벼슬을 줄 것이다. 적장이 두 사람을 점점 죄어왔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말거라.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 용암님, 우리 차라리 벼랑 밑으로 떨어져요. 그럽시다. 두 사람은 벼랑 위에 섰습니다. 밑은 천길 만길의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지요. 적들이 덮치려는 순간 두 사람은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절벽이 쩍쩍 갈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허물어진 바위 사이로 두 줄기 폭포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폭포수는 도망치는 적군을 모조리 삼켜버렸지요. 백두폭포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폭포 속에는 7빛깔의 무지개가 박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용암의 장렬한 기백과 백화의 넋이 피어오르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